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전체 조립도에서 4번 부품인 커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에 대한 경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커버에 대한 부품의 크기가 되고요. 이 커버와 조립되는 부품은 어떤 게 있냐면 2번 부품인 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축이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X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X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부품 이름이 오일실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오일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축이랑 조립되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부품에 또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나사 부분이죠. 즉 그래서 사용자가 4번 커버와 나중에 1번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나사로 체결할 건데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규격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나사 구멍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다 그러면 커버 뒤쪽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규격이 현재 2-6003이라는 규격이 나와 있는데 앞쪽에 있는 개수입니다. 즉 얘는 바로 베어링이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베어링이 양쪽에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앞쪽에 2가 그리고 6003이라는 부분은 바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베어링의 표준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6003이라는 이 규격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 즉 빨간색 부분을 그릴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루고 있는 영역에서 파란색 축 부분을 그리지 않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인 오일실 부분을 그리지 않고 핑크색 부분인 나사 부분을 그리지 않으면은 실제로 솔리드웍스나 캐드 작업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구멍이죠. 여기쯤부터 여기까지는 나중에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이죠. 이게 얘부터 얘까지는 오일실이 조립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사가 조립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에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분홍색 부분은 베어링하고 조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따져가지고 현재 가려져 있는 치수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먼저 찾은 치수를 먼저 메모지라든지 A4 용지에 또는 이면지에다가 메모를 하고 메모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솔리드웍스 작업과 그리고 캐드 작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볼 부분은 자, 여기서 베어링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할까요? 자, 베어링 부분을 체크한다 그러면 전체 조립도에서 다시 볼까요? 자, 베어링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어링입니다. 자, 제가 베어링 부분을 왜 봤냐면 실질적으로 커버는 우리는 실제로 4번 부품인 커버를 그릴 건데 왜 베어링 부분을 참고할 거냐면 베어링의 바깥지름입니까? 베어링의 바깥지름 부분과 그리고 4번 부분의 이 선. 자, 이 선의 지름값은 서로 간에 동일하거든요. 베어링의 바깥지름과 4번의 바깥지름은 자, 즉 이 치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는 베어링 바깥지름과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규격이라든지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립되는 구간을 확인해서 요거에 대한 지름 치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6003이라는 이 베어링의 안지름, 바깥지름 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규격집입니까? 이렇게 제가 드렸던 규격집에서 자, 베어링은 현재 어떤 베어링이냐면은 23번 깊은 볼 베어링입니다. 해서 23번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쪽에 내려가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양. 자, 깊은 볼 베어링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도면에서도 모양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양의 베어링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깊은 볼 베어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규격은 아까 얼마였냐면은 6003이었거든요. 그래서 6003이라는 규격을 딱 보니까 베어링의 안찌름, 그죠? 베어링의 안찌름은 17이 되고요. 베어링의 바깥찌름은 3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규격의 베어링 폭은 10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부분은 커버와 커버에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바깥 지름을 따져서 35라는 치수를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치수를? 베어링 바깥 지름하고 조립이 되는, 자, 이 그림 볼까요? 자, 베어링 바깥 지름하고 조립이 되는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선상이니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치수는 파이가 35라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입을 했고요.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어링 말고 이제 위쪽에 나오는 이 부분, 요거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볼트가 조립되거든요. 이 볼트가 조립되기 위한 우리는 자립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립하기도 이미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철물점 가서 지름 얼마짜리 볼트 주세요 그러면은 이미 크기라든지 지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볼트 사이즈에 맞게끔 볼트 크기에 맞게끔 구멍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멍 작업해야겠죠. 그죠? 볼트 크기에 맞는 구멍 작업을 하려 그러면 이 규격에 대한 사이즈도 규격을 이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면에는 빠져 있지만 참고로 저는 이 볼트, 자, 볼트 지름을 M3으로 일단은 규정할게요. M3이라고 하게 되면은 M자는 나사의 약자고요. 그리고 뒤에 3은 나사의 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M3이라는 나사 지름을 기준해서 이 구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3짜리 나사 구멍을 만든다 그러면 자, 지금은 자, 이 나사 구멍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규격집에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제가 드린 여기 참고되는 이미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그 볼트 자립하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볼트 자립하기라는 이미지를 띄워 놓고 어떻게 볼 거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까 기준이 M3이었거든요. M3짜리 나사를 팔려면 첫 번째 볼트 지름은 볼트 구멍 지름은 3.4로 그립니다. 이 3.4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사이즈고요. 두 번째, 볼트의 자립하기. 볼트의 자립하기는 큰 지름이거든요. 큰 지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를 6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깊이. 자, 깊이라고 하게 되면은 큰 지름의 깊이 값인데 이 큰 지름의 깊이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매칭을 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3.3이고요. 큰 지름은 6이 되고요. 작은 지름은 3.4가 됩니다. 이렇게 이 치수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M3짜리 나사가 조립되기 위한 구멍을 만들 거죠. 이 구멍도 크기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트에 대한 자립하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전체 조립도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X, 자, X라고 표시된 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오일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일실도 하나의 표준 부품이거든요. 이 표준 부품이 조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일실에 대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크기가 오일실이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는 오일실이 들어갈 우리는 자리를 팔 거니까 그 치수에 맞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규격집입니까? 자, 규격집을 봤을 때 제일 위쪽으로 가서 오일실이 어디 있냐면은 오일실이 여기 37번에 있네요. 오일실은 3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7번 쪽에 보면은 오일실이라는 부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7에 대한 오일실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커버, 즉 커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일실의 37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38번은 축에 들어가는 오일실에 대한 크기를 잡아주는 게 38번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오일실이 커버랑 조립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축이랑 조립되는 부분인지에 따라서 37번과 38번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됩니다. 37번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커버에 대한 규격이고요. 38번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에 대한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커버를 그리고 있으니까 요거 37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격을 보니까 이렇게 뭐 S로 시작하는 규격과 뭐 G로 시작하는 규격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결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일단 단선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단선은 오일실을 적용하는 축지름이 현재 20대 있죠. 그래서 축지름이라는 부분이 바로 안지름이란 부분입니다. 안지름 축이죠. 여기 스몰 d 부분이 바로 축에 대한 지름이니까 축지름은 이렇게 20짜리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20을 주다 보니까 먼저 이번에는 그죠 d 오일실의 바깥지름을 구하는데 바깥지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32와 35, 32와 35. 즉 오일실은 안지름이 20일 때 바깥지름은 32와 35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즉 33을 그리거나 34로 그리고 이외 다른 치수로 그리면 요거는 규격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 설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즉 그래서 저는 바깥지름을 35짜리, 32짜리 예를 들어서 32짜리로 이렇게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32로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폭입니까? 오일실의 폭은 지금 보니까 8이 있고 그리고 8과 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오일실의 폭은 8과 5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5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볼까요? 이제 그죠? 안지름 오일실의 안지름이 20일 때 그죠? 오일실의 안지름이 20일 때 이쪽에 적을까요? 오일실의 안지름이 20일 때 바깥지름은 저는 32로 그리고 폭은 5로 그리겠다라고 미리 메모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안지름이 20일 때, 자 메모할까요? 안지름 20일 때 바깥지름은 32가 되고 폭은 5가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대입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림이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아래쪽에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그림. 그죠? 여기 오일실과의 부착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거든요. 즉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먼저 알파 값. 자, 이 알파라는 부분은 오일실이 들어갈 때 이렇게 못따기를 딱 해줍니다. 이 못따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알파 값인데 못따기 얼마 돼 있죠? 여기서는 15도에서 30도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찾기 쉽게 30도로 못따기 하겠다라고 여기에 30도라는 부분을 메모를 딱 하고요. 다음은 여기 나오는 R 값입니까? 자, 코너 부분에 R 값 나오는데 R 값은 어떻게 돼 있죠? R 값은 보통 0.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0.5보다만 크게 주시면 되니까 저는 그냥 찾기 쉽게 0.5만큼 여기다가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R 값을 0.5만큼 필렛 처리를 딱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L 값. 자, L 값이 나오는데 L 값은 바로 못따기의 거리 값이거든요. 못따기에 대한 거리값 L 값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 값은 0.1b나 0.15b. 자, 여기서 말하는 b는 조금 전에 봤던 오일실의 폭입니다. 자, 저는 아까 오일실 폭을 얼마 준다 그랬냐면은 5짜리를 준다 그랬거든요. 5를 줄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L 값은 0.1b에서 0.15b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0.1b를 적용해서 b가 5니까는 여기 L 값을 0.5로
못따기에 대한 거리값 0.5로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B 부분이, 그죠? 이 B 부분이 바로 오일실의 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오일실에 대한 자리는, 자, B는 실질적인 오일실 부품의 규격입니다. 넓이죠. 그런데 이 넓이는 이제 얘가 들어갈 공간은 B보다 더 크게 이렇게 자리를 파야 되거든요. 자, 그죠? 아마 화살표를 보시면 이 부분만큼 우리는 공간을 돌출 컷으로 또는 회전 컷으로 자를 건데, 컷할 건데, 이 폭은 우리가 구한 오일실에 대한 폭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한 0.2에서 한 0.5 정도, 그죠? 원래 폭보다 B에서 0.2나 0.5 정도 더 크게 여러분들은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5.3으로 저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오일실에 대한 폭이 5고요. 0.2에서 0.5 정도 더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한 0.3 정도 더 크게 해서 이 폭에 대한 부분을 5.3으로 저는 설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규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했고요. 자, 이제 옆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죠. 옆쪽에 보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자, 요거는 아까 오일실에 대한 바깥지름이었습니다. 바깥지름 얼마 준다 그랬죠? 바깥지름은 32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지름 파이 값을 32를 주는데 아래쪽에 또 어떠한 또 데이터가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그죠? 여기 예, 그 바깥지름에 해당되는 구멍은 공차 끼워 맞은 공차를 H8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넣을 때는 파이 바깥지름 32에 끼워 맞춤 공차 대문자 H8이라는 공차를 같이 입력을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설계다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작업해서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커버라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 중요한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지나 이면지에 따로 메모를 아마 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치수를 기반으로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3차원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분해도를 기준 봤을 때 4번 형상에 대한 커버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둥근 형태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은 이렇고요. 아마 5번처럼 어차피 4번이나 5번은 같은 모양이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양의 형태는 하나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웍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절반만 그려놓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반만 그려놓고 중간에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회전 기능을 실행하면서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파트 작업한다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의 정면인가요? 정면에다가 저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업이죠.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들을 지금처럼 쭉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회전 기능이니까 중심선을 아래쪽에다가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ESC 눌렀고요. 이제 치수를 기입할 건데 치수는 먼저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의 지름 치수가 54니까 나누기 2를 내서 절반 거리만 주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는 뒤쪽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바깥지름하고 서로 간에 동일한 치수니까 베어링 바깥지름이 35에 우리는 절반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치수를 넣고요. 그리고 도면상에 주어진 치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각각 입력을 하면서 그죠?
지금처럼 입력을 하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저는 바깥쪽 형상을 먼저 모델링 스케치 한 다음에 바로 스케치 종료했고, 이 형상을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 360도로 회전하면서 지금과 같은 회전체 모양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체 형상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안쪽에 구멍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정면을 기준으로 스케치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컨트롤 8번 눌러서 이렇게 평면 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 작업을 할 거니까 중앙 부분에 이렇게 회전축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축을 먼저 하나 딱 그려주고요. 키보드 ESC. 그리고 선 기능 이용해서 이제는 안쪽에 들어가는 모양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선이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내려왔다가 꺾였다가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오죠. 이렇게 선을 작업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선을 마무리하면서 닫혀 있는 모양을 작업해야 됩니다. 자, 키보드 ESC 눌렀고요. 자, 조금 전에 작업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지름 치수가 30이니까 우리는 절반 그렸죠. 나누기 2.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원래 지름 치수가 얼만데 그죠? 지름 치수에서 나누기 2를 했고요. 다음은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지름 치수를 주는데, 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지름 치수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도면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기입하는 지름 치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일실의 바깥 지름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했던 오일실의 바깥 지름이 얼마였나요? 오일실 바깥 지름이 32였죠. 그래서 저는 32의 절반 치수를 입력하면서 이렇게 지름 치수를 잡았죠. 그리고 다음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폭은 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이 거리, 자, 이 거리 치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거리 치수는 조금 전에 보셨던 도면 치수에서 나오는 아래쪽에 있는 이 폭입니다. 자, 이 폭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원래 오일실 폭이 5였는데 저는 그죠? 오일실에 대한 폭이 5인데 여기서 이 폭은 그죠? 지금 오일실이 들어갈 이 공간은 폭에서 보통 플러스 0.2에서 보통 0.5 정도로 더 크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5.3이라는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폭은 5.3을 주고요. 엔터. 그래서 오일실이 들어갈 폭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선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못따기 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일단 제가 여기에 먼저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자, 먼저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모든 명령어 다 취소했고요. 여기에 선, 그죠? 이 선을 삭제하고 아마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측면에 작업했던 선을 지금처럼 삭제했고요. 자, 삭제한 다음에 여기에 선을 하나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쯤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대충 그리고요. 그래서 이 못따기를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ESC 눌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클릭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기 할 건데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5.3이라는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 얘부터 방금 작용했던 이 대각선에 대한 각도는 오일실에 대한 각도 제가 아까 알파 값이었나요? 30도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여기까지 못따기에 대한 거리는 얼마를 줬습니까? 조금 전에 규격집에서 봤던 0.1b, 그죠? 그래서 0.1b니까 0.1에 우리는 곱하기, 자, 폭이 얼마였죠? 오일실 폭은 5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엔터 치면은 0.5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구멍 형태를 지금처럼 완성했고요. 참고로 코너 부분에 필렛 들어가는데
필렛은 제가 지금 그리지 않고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필렛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케치 작업이 다 끝났죠. 30도, 0.5, 5.3 이 부분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자립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깥지름 32, 그죠? 이렇게 32에 대한 절반값도 같이 입력했고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을 저는 회전 컷이죠. 예, 회전 컷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공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렛 기능 줄까요? 이제 필렛 기능을 이용하는데, 자, 필렛은 조금 전에 0.5였습니까? 0.5라는 필렛 값을 엔터 어디다가 이 모서리에 안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에 0.5라는 필렛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적용을 하면서 라운드까지 필렛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나사구멍이죠. 볼트 자립하기라는 나사구멍을 작업할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죠? 그 일반적인 원을 그린 다음에 돌출하는 게 아니고 나사에 대한 자립하기를 할 거니까 어떤 작업을 기존에 했냐면은 그죠? 여기 구멍 가공 마법사 이 기능을 활용했거든요. 그러면은 구멍 가공 마법사를 활용하려면 우리는 스케치에서 포인트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볼까요? 구멍이 만들어질 면을 선택하고 그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컨트롤 8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입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중심선 하나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스케치면 들어가서 네, 중심선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심선은 실질적으로 구멍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 구멍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중심선을 여기 포인트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대충 그려 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면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원의 그 중심원에 대한 지름이 44니까 44의 절반 거리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저 위치에 포인트를 하나 생성시키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주면 포인트를 찍었던 부분에 이제 구멍이 생성되거든요. 자, 키보드 ESC를 눌렀고 스케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 포인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을 해서 위치, 사용자는 위치로 가서 첫 번째 구멍이 만들어질 측면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구멍이 만들어질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잡았고요. 이제 유형 가서 어떤 모양의 구멍을 만들 거냐면 첫 번째 있는 카운터 보호입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이고요. 유형은 여기 나와 있는 유형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유형은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작은 구멍이죠. 작은 구멍 지름은 3.4입니다. 그리고 큰 구멍의 지름은 6이 되고요. 그리고 큰 구멍의 깊이 값은 3.3인가요? 이렇게 큰 구멍에 대한 깊이 3.3을 주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구멍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관통된다 해서 이런 모양의 구멍 형태를 생성할 수가 있죠. 이게 맞으면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구멍이 전체적으로 몇 개 만들어지냐면은 총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전에 했던 선형 패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형상을 패턴할 거냐 해서 저는 방금 만든 이 구멍을 선택하고요. 이 구멍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 축은 원통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몇 개를 만드나요? 그렇죠. 동등 간격에 체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개수 총 4개를 만들죠. 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4개 복사되는 부분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그죠. 도면 봤을 때 앞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깎여 있는 필렛, 안쪽에 둥글게 깎여 있고
양쪽으로 못따기까지 같이 그렇죠. 뒤쪽이죠. 못따기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형상은 있는데 치수가 없는 R 값은 제가 3을 준다라고 그랬고요. 형상은 있는데 치수가 없는 못따기는 1을 준다 그랬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먼저 필렛. 저는 필렛을 줄 건데, 자, 필렛의 반경은 3입니다. 3 입력하고 엔터. 어디에 필렛 들어가나요? 여기 바깥쪽 모서리랑 그리고 쭉 뒤집어서 안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안쪽에 있는 모서리까지 선택을 해서 이 두 부분에 필렛 처리하고요. 확인. 이렇게 작업됐고, 자, 두 번째는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어디랑 어디에 못따기가 되냐면 그죠? 이제 필렛 밑에 있는 못따기 할 건데 못따기 값은 1을 주고요. 엔터. 어디에 바깥 모서리 뒤쪽에 있는 여기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필렛 형상이 그죠? 전체적인 필렛과 못따기 그리고 형상에 대한 커버 형상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커버. 자, 커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저장. 이 형상을 기준해서 이제 도면 작업을 바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이 새로 만들기인가요?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 작업할 건데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A3에 시트 형식 표시에 체크를 안 했고요. 확인. 그리고 바로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 하죠. 찾아보기에서 커버라는 도면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미리 보기 체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조금 전에 그림을 봤을 때, 자, 그림을 봤을 때 지금은 정면을 어디로 줄 거냐면은 정면을 얘로. 자, 이 그림을 제가 정면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배율은 1대1.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정면 잡았고요. 등각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얘가 뒷면인가요? 지금 뒷면이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ESC 눌러서 다시 요거는 선택 키보드 딜리트 했고요. 자,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를 하는데 커버를 선택하고 열기 했고요. 지금은 우측면을 기준이 아니고 요거네요. 좌측면을 저는 기준 잡겠습니다. 그래서 좌측면을 클릭을 해서 기준 잡았고요. 지금처럼 3차원 형상도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K 했고요. 이제 이 형상이 왼쪽에 단면도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단면도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직되게 여기 원형 모서리를 딱 선택한 다음에 확인해서 우측에다가 클릭해서 지금처럼 전단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에 보면은 상세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상세도는 제가 CAD에서 상세도를 뽑은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세도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사 부분은 여기서는 그 원그리라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쯤부터 클릭 이렇게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클릭 해서 지금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도를 만들 건데 몇 대 몇으로 만들 거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2대1 그죠? 아니면은 사용자가 뭐 3대1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별도로 그죠? 시트 배율, 모체 배율, 사용자 정의 배율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대1로 이렇게 2대1 해서 2대1 하면 너무 작나요? 예를 들면 3대1 할까요? 아니면 3대1이 표시가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용자 정의 배관에서 저는 3대1로 그림을 3대1로 뽑아라 엔터 해서 이 부분을 3배 정도 키워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게 되면 미리 상세도까지 지금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솔리드웍스에서 2D 도면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저장할게요. 저장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름은 DXF 맞습니까? DXF라는 확장명 가지고 저장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축척이 맞지 않다라고 뜨는데 그냥 상관없이 확인 버튼 눌러서 지금처럼 이제 2D 도면 작업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솔리드웍스를 DXF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CAD에서 상세 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가지고 모델링하고 2D 도면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방금 저장한 DXF 파일을 CAD로 열기해서 CAD에서 상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에서 먼저 열기 하나요. 열기에서 방금 작업했던 cover.dxf 파일을 열기했고요. 자,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먼저 전체를 선택하고 얘를 0번으로 클릭했고요. 키보드 ESC. 그리고 퍼지합니까? PU 한 다음에 엔터. 자, 모두 소거, 모든 항목 소거를 하는데 모두 소거 버튼이 클릭 안 될 때까지 선택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닫게 했고요. 이제 다시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도면에 가서 여기쯤에다가 컨트롤 V에서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2D 도면, 그죠?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했던 2D 도면을 지금처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삭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E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거쳐서 최종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런 모양의 2D 도면을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띄워 놓을게요. 자, 지금처럼 띄워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그죠? 이 커버까지. 자, 아래쪽은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정리했고 요거를 지금처럼 옮겨 가지고 이러한 3차원 모델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 작업 안 했네요. 자, 지금은 어떤 작업 안 했습니까? 얘는 색깔은 도면층, 선 굵기도 도면층, 그리고 선 종류도 도면층. 이 작업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처럼 3차원 모델을 여러분들이 같이 작업하시고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스프로킷 있죠? 요것도 3차원 모델을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다시 3차원 모델 불러와서 그죠? 열기를 해서 우리 앞전에 만들었던 스프로킷을 열기했고요. 스프로킷에 대한 요것만 얘만 선택하고 0번 바꿨고요. 키보드 ESC 퍼지 합니다. 모두 소거, 모든 항목 소거 닫게 했고요. 지금은 요것만 제가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지금과 같은 스프로킷에 대한 3차원 모델도 만들었고요. 요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요거는 도면층별 그리고 도면층 그리고 바일 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한 이 영상은 도면층이 외형선 되어라 키보드 ESC.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해서 다시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던 그 커버 형상을 KS 규격에 맞게끔 중요한 데이터를 찾았고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CAD로 상세 설계까지 지금처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